바로 이어서 2부, 예,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2016년 7월 18일, 예, 이어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투투님 안 참았잖아요. 고향이 성주인가 보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 제 고향이 성주라고 영창 집어넣어야죠. 그 후투투님은 지금 누구로 영창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예, 그 던진 사람을 영창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교환을 넣어야 된다는 건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격분했던 또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예. 계란의 의미가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계란의 의미가 그런 뜻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을 또 격분케 했던 건 바로 이 사드 배치 반대 성주군 투쟁위원회 이아무개라고 하는 위원장, 이분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어요. 바로 뭐냐면, 그때 그 한교안하고 싸울 때 외부 세력이 와갖고, 예, 문제를 일으킨 거다. 순수한 우리 성주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 이야기가 이제 언론 또 연합뉴스를 통해서 특히 대서특필돼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얘기할 것도 없죠. 예, 성주 문제는 성주만의 문제인가요? 예, 성주분들만 항의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문제인가요? 오늘 경찰이 아주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성주 출신이라고 해도 성주에 살지 않고 나가서 사는 사람도 외지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도 너무너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성주에서 성주 사람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성주 사람이 아니면 외부 세력이다. 이 얘기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경찰은 한술 더 떠서 성주에서 태어났다 해도, 성주 출신이라 해도 성주에서 살지 않고 나가서 사는 사람은 외지 사람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개소리입니까? 새소리입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성주군 투쟁위원회의 이 아무개라고 하는 위원장의 이 외부 발언, 외부 세력 발언은 진실이었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었는데요. 열혈곰탱님 고맙습니다. 별풍선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 성주군 투쟁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이 한 개인의 공동위원장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 혼자만 또 위원장이 아니고 공동위원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그래서 성주 군민들이 왜 도와주고 있는 다른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냐고 항의하고 따져갔고요. 결국 공동위원장직에서 몰아냈다고 하네요. 그렇게 몰아냈다고 해서, 역시 정말 국민은 현명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덩다리 신도님,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정부 여당은 성주 군민의 문제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열혈곰탱님은 추천은 의무, 별풍과 초콜릿은 진리, 9시인 줄 알았던 1인이라고 하셨어요. 왜 9시, 예, 8시에 하기로 했는데 빨리 오셔야지. 자, 그리고요, 저는 정말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누구라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들은 이 문제를 끌어가는 권력 집단은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에게 탄압을 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는 또한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외계인이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을 받는 게 옳습니다. 성주군 주민 여러분.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예,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뭐 저는 자본주의 국가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의 목숨이죠.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없으면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내 아이도 내가 건사할 수가 없고, 내 부모님도 내가 건사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재산권 문제, 생명권 문제, 환경권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항의하고 따지니까 신체 자유권까지도 억압해갖고 감옥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당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가 옳은 거예요. 칠곡 주민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칠곡 분들은 이 경계 지점만 다를 뿐이지 그 지역은 성주군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 지점만 다를 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똑같습니다. 거기서 반대했다고 해봐요. 성주군에서 진짜 치열하게 싸워갖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막아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성주군에서 취소된 거 제가 사는 우리 고양시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모든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또 안 된다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런 바보 게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울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부 세력들은 개입하지 마라. 그것은 순수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과거 이야기 좀 드려볼까요? 제가 1991년도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운동하다 감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친구, 저랑 같이 학생운동을 하던 동료가 불행하게도, 분신 자살을 기도했었습니다. 왜 분신 자살을 기도했었냐면요. 1990년에 저랑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그 총학생회장이 있었는데, 그 학생회장이, 안타깝게도 2시간 35분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주위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은 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어머님, 아버지 다 그대로 그때 계셨고요. 지금은 뭐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할머니도 그리고 다 계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기억도 못할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떠들고 웃고, 그리고 목숨을 잃기 바로 전날까지도 낮에 저하고 얼굴을 보면서 웃었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2시간 35분 실종 끝에 학생운동 총학생회 출범식을 앞둔 바로 그날 의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사실은 바로 그 김용갑이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정말 저랑 같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죽은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밝힐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 저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고요. 미안함이었고 죄책감이었고 송구함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진실을 왜 죽었는지 밝혀주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리스본님, 팩트에서 집회보고 있느라 늦게 왔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콩콩님, 맞습니다.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합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정말 오르신 말씀이고요. 초록은 동생님, 우리 광주를 고립시키듯 성주를 고립시키려는 듯 맞습니다. 그것이 옳고요. 우리 TXT님, 제 친구 형 학생회장 출신으로 군에서 의문사 하셨군요. 마검무제님, 마검무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학생운동을 할 때
그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 형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싸우던 과정에 또 저희들이 또 다 대학에서 또 제적이 됩니다. 그렇게 제적이 된 상태에서 그 형의 일주기 추모제를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었어요. 제 손으로 꼭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왜 목숨을 잃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 없는 그 학생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기 추모제를 준비하던 중에 이 추모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또다시 일단의 폭력배들이 낙, 쇠파이프, 강목, 못 박힌 강목, 뭐 심지어는 일본도까지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돼 갖고 와갖고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아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랑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동료가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저는 뭐 말할 수 없는 분노, 슬픔, 뭐 억울함,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학교 학내를 점거하고 약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과 후배들과 함께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점거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지금은 교육부죠, 당시에 문교부에다가 학교 감사를 요구하고 학교에서 벌어진 그동안의 비리, 문제점, 그리고 경찰에다가는 지난해 있었던 그 학우의 죽음에 대해서 밝혀달라, 그리고 이 추모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폭력배들을 누가 사주했는지를 밝혀달라, 이걸 가지고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 농성을 할 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30명이서 이제 농성을 했는데, 이후에 당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게 전대협이잖아요. 이 전대협에서 도움을 주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고한 당시의 투쟁력을 많은 인정받았던 남총련, 전남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남총련 학생들과, 그리고 또 뭐 우리 서총련, 강총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학우들이 우리 투쟁을 도와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한 30명 정도, 그것도 여학생이 한 20명, 남학생이 한 10명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부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정말 더 정의롭고 정말 용감하다라는 걸 저는 그때부터 늘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비겁해요. 근데 진짜 여성분들은 이것이 정말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용감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라는 거 늘 존경합니다. 제 아내도 정말 그때 당시에 용감하게 싸웠던 바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 1년 후배인데요. 바로 그분도 정말 정의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30명 정도끼리 이제 뭐 싸워서 쿵쾅쿵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남총련이니 강총련, 서총련 뭐 이렇게 막 지원을 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학교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학교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경찰들도 와갖고 막 뭐 진치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화염병 뭐 시위하고 막 했죠. 교문 앞에 나가서 뭐 진상규명하고 뭐 교육부 감사 요구하고 가해자 처벌하고 구속시켜달라고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자, 이 학교 학생들이 싸우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니네들 다 안 가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소환하고 뭐 야단치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 자, 학생들끼리 하는 집회는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그러나 외부 세력이 와서 함께 한다면 이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당장 막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내부에서 막 혼란이 벌어지고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외부 세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에 대의원회, 과 총학생회의 과 대표들로 만들어진 대의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온 거예요.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성주군 추쟁위원장 같은 그런 스타일의 좀
뭐랄까 회색 분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싸우려고 해서 싸운 게 아니라 과 대표인데 상황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와갖고 어떻게든지 도망갈 준비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외부 세력들이 나가야 된다. 서청년, 강청년, 남대현 뭐 이런 사람들 다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줄 테니 그 사람들은 내보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콩콩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똑같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논의 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눈물을 흘렸는데 대의원회가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어려운 상황이 그때 당시 연상이 된 거예요. 사실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싸울 테니 외부 세력 나가게 해라. 그러면 학교가 또 경찰이 농성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주겠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니 외부 세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나가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졌습니다. 참패했어요. 어떻게 참패했냐? 서청년, 강청년, 남대협이 다 떠나고 난 이틀째 되던 날, 그들은 여학생 20여 명, 남학생 10명, 그리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대의원들은 다 떠나고 난 그 밤 새벽 2시에, 경찰도 아닙니다. 조직폭력배, 바로 이 사건이 시작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조직폭력배들, 진짜 조직폭력배들이거든요. 그들이 새벽 2시에 또다시 난입해서 강제로 학생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패배했고요. 그렇게 해서 끌려나간 후에 우리는 6명이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을 갔고요. 그리고 싸움은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운 이 아픔이 지금 성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외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건 아주 교활한 수책입니다. 그들에게는 경찰이 있어요. 경찰은 외부 세력 아닙니까? 성주 출신 경찰은 외부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이 성주로 다 가고 있고요. 필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가서 지금은 사드를 찬성하라고 뭐 진리대한당인가 가갖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왜 그들은 외부 세력이라고 경찰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외부 세력이라고 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까? 외세와 자본과 권력이 외세와 권력과 자본이 함께하면서 그들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성주가 어디 있고 칠곡이 어디 있고 또 고향이 어디 있고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성주고요. 다음엔 칠곡이고 다음은 고양시입니다. 어디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드고 다음엔 또 뭐가 오는 겁니다. 이번에 아이들을 태우고 사드 배치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 생명을 여기서 영원히 내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갈 그 시간을 지키고자 한 아버지가 차량을 가지고 가서 총리가 혹시 온다고 했으니 이 길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항의하겠다고 가서 차를 세웠더니 황교안은 그 차를 치고 뺑소니를 치고 가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뺑소니를 친 그 가해 차량이 아니라 그 차를 단지 막았다는 이유로 박아버리고 충격해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바친 피해자를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제가 갈 길을 막고 있다고 그 차를 우리가 옆구리를 들이받아서 충격하고 가버리면 그러면 저희가 처벌 안 받을까요? 그렇게 충격한 사람이? 근데 그들은 어린아이 3명이 타고 있는 차를 그렇게 충격하고 받아버리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이 피해자고 여전히 바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법치국가고 민주국가고 공화국입니까? 독재국가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걸 당해야 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은 하나예요. 성주군민 여러분, 칠곡, 또 그 경북, 또 우리 대한민국 전부 모든 국민들, 예.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연대밖에 없어요. 연대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찰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연대인데요. 제가 25년 전 1991년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했던 그 고통, 예, 연대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패배했던 그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민중가요가 있습니다. 연대 투쟁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예,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는 귀중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진군이 다 묶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투쟁도 투쟁 강철 같은 연대 투쟁 헌진뿐이다. 그래 너희에겐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 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에겐 신념과 의리로 뭉친 죽음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오직 연대밖에 없습니다. 폭력집단 경찰과 군대, 외세와 자본이 있는, 예, 부도덕한 저들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연대투쟁입니다. 이 노래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예,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어요. 자, 꿈식이님, 오늘 늦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버이연합 게이트 나오니까 새로운 모식이 나온 거죠. 하면서 우리 열혈곱팅님 말씀하셨고요.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8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네. 공무집행 방해라니 하면서 열혈곱팅님 말씀하셨고요. H70님, 에휴, 라고 하셨고, 네, 즐겨찾기는 벌써 했고요. 그들은 북한으로 가야 할 듯요.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리스본님, 오늘 현장조사했는데 목격자 만들어냈어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목격자를 만들어낸 제주도 여전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세가닥 0416님, 근육남이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이거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성주 가서 한번 좀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좋은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칼날도 있고. 아이고 참. 네, 투쟁 하셨어요. 제가 다 0416님,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더알맘님, 아유 고맙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하은이 어머님 또 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류급팅님, 저요 처음 드셨다고요? 여류급팅님?
어머, 충격적입니다. 하은이 어머님, 예, 아, 시카피바다님도 처음 들으셨구나. 아이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낮에 제가 미리 한번 틀었어요. 틀으면서, 아, 이 노래를 오늘 들려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틀어드리고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요, 주책맞게도 혼자 울었어요. 예. 주책맞게도, 아, 정말 눈물이 엉엉 흘러내더라고요. 예. 너무 불쌍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고, 저도 불쌍하고, 또, 모두가 다 불쌍한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국민이 모여서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건데, 왜 4만 5천 명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최소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력자를 우리가 다시 만난 게, 너무 안타깝고요. 네. 네.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좋은 대통령 만들고, 더 이상 국민이 울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다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토론과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렇게 결정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7월 11일 방송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드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요. 2014년도에 미국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요구했던 거잖아요. 팔을 비틀어서 갖고 온 건데, 이거를 그동안 수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올해 1월 달에 박근혜가, 예, 북한의 4차 핵실험이니 수소탄 실험이니 어쩌고 하면서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겠다면서 사드를 선택한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요, 전쟁밖에 없어요. 그 끝이 전쟁이지 어떻게 평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 불가능해요. 대화와 타협밖에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100만 대를 갖다가 설치하고 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바늘처럼 촘촘하게 무기로 다 세워놓고 한다 해서, 예, 북한이 어머 무서워라 하고 두려워하는 집단입니까? 예? 북한이 옳거나 맞는 게 아니라요. 예, 우리가 광화문에서 누군가가 칼 들고 나와서 술 취해갖고 막 행패를 부릴 때,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찔러봐 라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너 뭐 더 큰 긴무기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일단 칼 좀 내려놓자. 왜 그래? 네 요구가 뭐야? 얘기로 하자. 대화로 풀고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예, 비정상적인 집단하고 대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자극하고 공격하는 거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고요.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대화 타협으로, 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안을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이 돼야 되고요. 우리 더불어행복님 감사합니다. 예, 86번째 팬클럽으로 들어와 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명지소나무님 오늘도 또 한결같이 별풍선을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행복님,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유, 너무 큰 선물입니다. 예, 명주소나무님 어째요? 그럴 때가 저도 가끔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예, 전 국민이 불쌍해요. 아, 처음 들으셨다고 우리 하은이, 예, 하은이 어머니도 처음 들으셨는데, 예, 제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가닥 0416님 어유라고 하셨고요. 여름곰탱님,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부 지금 정부라 주장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듯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여깁니다 라고 하셨고요. 어찌 따지면 저는 지금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여름곰탱님 말씀하셨죠. 착한 분들만 심장이 아파요 라고 어디 명주 하셨어요. 우리 국민은 누가 보고해주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성주본이 예전 부안생, 그쵸? 예전 부안에서도, 예, 우리 핵 폐기물, 예, 예, 방판이라고 했죠? 그때, 예, 방패장이요, 방패장.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부안에서 있었던 그 일이, 이번에는, 예, 경북으로 가서 사드, 그때는 전북 부안이었죠?
이번에는 경북 성주로 간 건데요. 우리가 합리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바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 그때 그 사건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그때 그 사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건은요, 1975년도 4월 30일 날 있었던, 베트남 전쟁 종전일이죠. 그 베트남에서 있었던 그 전쟁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흔히 월남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베트남 하면 이제 전쟁을 했던, 우리와 싸웠던 나라, 이게 이제 더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여러분. 뭐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다문화 가족들, 이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갖고, 특히 베트남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갖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뵙고 있고요. 또 뭐 연애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갖고 이제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런 베트남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전쟁을 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건데요. 제가 지난 1년 전에, 1년 전 7월 25일 날이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 전인 7월 25일, 오늘이 이제 7월 18일이니까 한 일주일 후쯤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제가 베트남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명진 스님 있죠? 봉은사 주지 스님으로 계시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명박 권력 당시에 그 좌파 승려가 강남에 있어서 되냐 이러면서 이제 명진 스님을 강제로 내쫓았던, 정말 비열한 권력 아닙니까? 종교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고 했던 그 비열한 권력, 바로 그 명진 스님, 피해자였던 명진 스님과 함께 베트남을 제가 다녀왔는데, 왜 거기를 다녀왔냐면요,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뭐 명진 스님이 스님이 되기 전에 군대를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베트남 파병을 다녀왔답니다, 스님께서. 근데 이제 스님께서 베트남 파병을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 가니까 가게 된 사연이 좀 웃겨요. 기가 막힌데, 스님한테 저는 그 얘기 듣고 저 굉장히 좀 웃었어요. 뭐냐면, 군대에 가 있을 때 고참 중에 한 명이 계속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맨날 자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고 해갖고 속으로는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고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가지고서는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이 고참이 자기한테 복싱을 하면서 이렇게 와갖고 이제 툭툭툭툭 쳤대요. 명진 스님을. 근데 명진 스님을 이렇게 만나서 보시면 아시는데요, 굉장히 이 기골이 장대하십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또 그 당시에 또 악동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스님이 어렸을 때 온갖 장난도 많이 쳤고, 하여간 짓궂은 그러한 일생을 사셨더라고요. 이 명진 스님에 대한 자서전격인 책이 있는데, 스님은 사춘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서 보시면 더 좋고, 만약에 못 보시는 분은 동네 도서관에 가시면 이 책이 다 있는데,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을 보시면 명진 스님이 어떻게 큰 스님이 되셨는지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저도, 그리고 또 스님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이제 연락도 좀 드리고 또 안부도 여쭙고 하는데, 특히 그때 한 10일 정도 베트남에 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 스님에게 많은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요. 어떻게 이분이 큰 스님이 되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스님은 사춘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싸움도 좀 했고 기골도 장대했던 이 스님께서 그날 이제 고참이 와갖고 자꾸 툭툭툭툭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화가 좀 났는데, 마침 이 고참이 얘기를 하더래요. 뭐, 야, 너도 한 대 쳐봐. 뭐, 너도 뭐, 사회에서 뭐 좀 해봤다며. 그러니까 너도 한 대 쳐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한 방 쳤답니다. 그리고 그 고참은 찍 뻗었답니다. 그냥 찍.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고참을 때렸으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해가지고 있는데 중대장이 불렀다는 거예요. 중대장이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 이것이 영창 가겠구나 하고 갔는데 중대장이 하는 말 뭐라고 했다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영창 갈래 베트남 갈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답 베트남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베트남 전쟁에 명진 스님이 가게 됐는데 명진 스님은 전혀 몰랐대요. 왜냐면 자기가 갔을 때는 전쟁이 없었대요. 72년도인가에 가셨다는데 가니까 전쟁 뭐 총 한 번 쏜 적도 없고 누가 총 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거의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예, 이렇게 휴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물론 뭐 휴전은 73년도인가에 정식으로 휴전이 맺어졌고 그때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또 총을 쏜 적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맥주만 먹다가 예,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건 2014년도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예, 베트남 전쟁 피해자였던 분들을 모시고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수정이라고 하는 박사가 계신데 그분이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와갖고 베트남 종전 40주년을 앞두고 피해자분들의 호소를 직접 대한민국에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에게 가한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듯 우리도 베트남에게 잘못한 부분을 사죄하자라고 하는 캠페인 차원에서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왔는데요. 경북대학교에서 바로 그 피해자분들의 그 피해자 증언이 있었답니다. 아, 그날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월남 파병 전후 분들이 바로 그 피해자분들이 증언하는 장소에 앞에 와서 그 특유의 그 군복 입고 뭐 난리를 폈대요.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강간한 적이 없고 아이를 죽인 적이 없고 잔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 어디서 빨갱이 좌파들이 선동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무서워서 울었대요. 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내 눈앞에서 내 부모님과 형제들이 한국군의 총에 예, 무고한 민간인이었는데 죽임을 당하는 걸 봤고 나는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이후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워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4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내가 한국에 오면 그들이 내 손을 잡고 사과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군복을 입고 그때와 똑같은 군복을 입고 내 앞에서 저렇게 고함치고 한국말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고함치고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는 것이 그때의 그 악몽과 끔찍했던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색한 공간에 어색한 자리에서 구수정 박사가 저 뒷자리에 몰래 와서 앉아 있었던 명진 스님을 보고 예, 명진 스님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오셔서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청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명진 스님은 당시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고 그냥 들으러 왔다가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다가 그 피해자분들에게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좀 피하셨답니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추천 아직 안 눌러주신 분 있으시면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세 번째 청을 해서야 명진 스님이 앞으로 나갔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해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명진 스님 그 피해자분들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었다고 합니다. 예, 무릎을 털썩 꿇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절을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큰 스님께서 갑자기 왜 그러시나.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가니까 예, 제가 말 참 잘하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피해자분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희가 받았던 상처와 고통이 스님 덕분에 풀렸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스님께서 사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죄하는 자리에 같이 가게 된 것. 그게 바로 제가 지난 1년 전, 작년도 7월 25일날 명진 스님과 함께 베트남을 가게 된 사연입니다. 당시 한 27분 정도 같이 갔는데요. 오랫동안 베트남에 사과하기 위해서 간 분들, 또 많은 분들하고 함께 갔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는 또 따로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갔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습니다. 약 10일 정도 베트남에 갔을 때 저는 피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한국군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현장에 가고 나서야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했다는 것. 우리 리스본님, 명진스님 그 내용 인터뷰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자요 새벽을님, 인제 오셨습니까? 예. 말씀 들으셨나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오늘 방송 10회 특집으로 고상만이 쏜다 해갖고 4분을 선정을 했어요. 4분에 선정을 해서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제가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사자여 새벽을님이 세 번째로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된 사유는 사자여 새벽을님이 지난번 7월 11일 방송 9번째 방송 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시청해주신 시청자셨어요. 2시간 58분간 시청을 해주신 것으로 확인돼서요. 사자여 새벽을님에게 저희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선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이 주소로요. 지금 즉시 실명과 그리고 그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받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사자여 새벽을 이미 안 오셔갖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트콩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분들, 민간인분들 만나서 또 인터뷰도 했었고, 그리고 베트남의 청년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갖고, 오마이뉴스에 갔다 와서 4차례 제가 기고를 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사과하려는 사람들. 이번 7월 25일 베트남에 다녀온 걸 기념해서 마지막 5번째 글, 베트남은 왜 패망했는가라는 거를 지금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날 마침내 베트남은 통일이 됐습니다. 왜 제가 통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베트남 전쟁은 민족 통일 전쟁, 민족 통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일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고구려가 패망이나 백제 패망으로 얘기하지 않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베트남 역시 통일 전쟁을 해서 마침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시킨 거고요. 만약에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을 통일시켰다면 그 역시도 남베트남의 통일 전쟁입니다. 북베트남의 통일 전쟁이든 남베트남의 통일 전쟁이든 둘로 갈라졌던, 외세에 의해서 갈라졌던 바로 베트남이 하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 통일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민족 통일 전쟁에 외세가 개입한 거죠. 미국이 개입을 했고요. 미국이 개입을 해서 내부에 있었던 통일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남이든 북이든 누가 이기든 그것은 내부의 전쟁이었는데 미국이 개입을 했고요. 거기서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통킹만이라고 하는 조작된 사건을 통해 베트남이 자기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도 베트남을 공격한다. 근데 사실은 베트남이 공격한 게 아니라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던 건데 그 진실을 왜곡해갖고 개입을 했던 거죠. 개입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어요. 뭐가 됐냐? 백인이 황인종 아시아를 공격하는 전쟁. 그래서 백인과 황인종 간의 전쟁으로 이게 유엔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백인이 황인종에게 싸움을 거냐? 그래서 미국이 유엔에다가 이거를 유엔 참전군, 우리나라처럼 다 같이 뭐 참여해갖고 유엔군으로 오자고 했지만 유엔이 거부했어요. 이거는 옳지 않은 전쟁이다. 내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전쟁을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백인과 황인종 간의 전쟁으로 대립되니까. 이때 미국이 바로 박정희에게 파병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희들도 와서, 니네가 와서 전쟁해달라.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이 박정희는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다는 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식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해서 정통성에 있어서 늘 불안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한국군이 와서 베트남과 전쟁을 해줘라. 그러면 아시아 대 아시아, 황인종과 황인종 간의 싸움이 되니까 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던 미국은 박정희가 워싱턴을 가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국빈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의 파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죠.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뜻밖의 제안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전쟁에 가되 그냥 가지 말고 뭔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좀 더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 그 베트남에 간 군인들에 대한 월급은 미군이 주도록 하고 보다 좋은 조건과 그리고 차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솔깃한 거예요. 아, 그냥 뭐 나는 정통성만 얻으면 되고 미국이 나를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만 해주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국회 보고 반대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국회 아무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됐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야당만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차지철 보고, 최측근이었죠. 결국 이 사람 때문에 79년대에 박정희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바로 그 차지철이를 통해서 전쟁을 반대하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차지철은 이후에 각하에 주신 명령에 따라 아주 열심히 반대운동을 했는데, 그 반대운동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역사, 민족 역사를 공부하던 중에 진짜로 베트남 전쟁의 반대론자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의 전쟁은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민족 통일 전쟁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진짜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지철의 베트남 전쟁 에피소드였죠. 나중에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파병안이 당시에 공화당의 단독안으로 해서 표결에 들어갔고요. 야당은 다 의원직을 사퇴해서 국회를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한 표의 반대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기명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후에 그것이 바로 차지철이 반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우리 칵테님 들어오셨었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결국 파병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군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해나라 전쟁에 가서 애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당시 장준하 선생님도 왜 남해나라 전쟁에 가서 목숨을 잃었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했죠. 특히나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서 패배한 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베트콩에 의해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의 엄청난 물자, 그리고 무기를 이렇게 지원받고도 패망한 이유는 하나였죠. 남베트남 정부를 지킬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도 그랬고요. 차지철조차도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베트남의 고위직의 자녀들은 아무도 전쟁에 가지 않고 프랑스나 외국, 구라파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 당사자인 자기 나라의 그 부유층은 보내지 않는 군대를, 전쟁을 왜 우리나라의 가난한 군인들이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바로 그렇게 부패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로 남베트남은 패망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슨 국론 분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박근혜가 또 떠들어갖고 아주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베트남 정부가 현재 있고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에 있는데 패망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베트남이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패망했다는 거냐. 정말 실용 정부가 아니라 실성 정부가 아닐 수 없는 일이죠. 여하간 이런 부패한 권력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건데, 자, 이렇게 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이 전쟁에서 종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저는 이게 사실은 가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바로 뭐였냐. 이 부인들이 쌀을 한 줌씩 모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쌀을 한 줌씩 마을 주민들이 쌀을 모아갔고요. 한국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집단 학살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략 정확한 측정치가 나오진 않지만 약 9,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수정 박사가 민간인 피해 지역을 찾아가서 일일이 다 찾아본 결과 약 통계를 내보니까 9,00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한국 군인이 베트콩, 사살한 베트콩이라고 신고했던 약 4만 1,000명 중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민간인 9,000명을 학살하고도 이것을 베트콩을 사살한 전과로 올려서 훈장을 받았던 그러한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의 숨겨진 참혹한 진실이었는데요. 이렇게 학살된 민간인 지역에서 이 살아나온 피해자들은 한 줌씩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옛날에 뭐 국채보상운동 하듯이요. 모아갖고 그걸로 증오비를 세웠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증오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군 증오비에 새겨놓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한 60군데 정도, 즉 다시 말해서 60군데 이상에서 민간인을 우리 한국군이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오비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가서 써 있는 것 정말 끔찍했어요. 두 개가 써 있었어요. 첫째 한 가지는 누가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그 참혹하게, 그래서 몇 명은 배를 갈라 죽이고 몇 명은 성폭행을 해서 죽이고 몇 명은 불에 태워 죽이고 또 몇 명은 어떻게 죽이고 그 증오비에다가 가득 새겨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겨놓은 글귀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늘에 가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한국군들은 이 작은 땅에서 첫 발을 내딛자마자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저질렀다. 수천 명의 양민을 학살했고 가옥과 무덤과 마을들을 깨끗이 불태웠다. 그리고 모두가 참혹한 모습으로 죽었고 겨우 14명만이 살아남았다. 미제국주의와 남한 군대가 저지른 죄악을 우리는 영원토록 뼛속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인민들의 마음을 진동토록 할 것이다. 그들은 비단 양민 학살뿐만 아니라 온갖 야만적인 수단들을 사용했다. 그들은 불도저를 갖고 들어와 모든 생태계를 말살했고 모든 집을 깨끗이 불태웠고 모든 우리들의 조상들의 묘지까지 갈아엎었다. 건강불굴의 이 땅을 그들은 폭탄과 고엽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모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증오비에다가 썼습니다. 이 베트남 분들은요, 지금도 가보니까 자기 조상을 모시는 이 제단을 각각 집마다 다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사람을 죽인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묘를 써서 묻어놓은 걸 또 불도저로 갖고 와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이것을 2번 죽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천지 한과 울분을 베트남 사람들은 잊지 않겠다라고 증오비를 세워놨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베트남 사람들의 자장가였습니다. 그 자장가 들어보고 정말 충격받았는데요. 아가야, 이 말을 기억하여라. 한국군들이 우리를 폭탄 구덩이에 몰아놓고 다 쏘아 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커서도 꼭 이 말을 기억하거라. 정말 너무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베트남에 가서 제가 본 충격 너무 컸었고요. 일본 일제가 우리에게 강한 잔혹한 행위, 우리가 분노하듯 우리 역시 굉장히 많이 잘못한 겁니다. 달목소리님, 그런데 한국이 다 잘못했네요. 공산주의 처부수러 간 한국군 잘못이죠. 공산주의를 처부수러 간 한국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달목소리님이 제대로 된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책을 한 권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는 거는 지금 우리 달목소님 그 논리는요, 일본군의 잘못, 일제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했을 때 일본의 구구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논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군 위안부 문제를 따지고 항의할 때 일본 구구 보수주의자들, 일본의 잘못된 국민 중에 일부분이 얘기하는 위안부라고, 그들은 돈 벌기 온 창녀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달 목소리님이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화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부끄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달목소리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죠 라고 하셨는데, 모르시는 내용 저희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깨우쳐가고 배우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달목소리처럼 직접 현장을 가서 보지 못했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에게, 일본 여학생한테 왜 너희는 사과하지 않냐라고 유학생이 따졌더니 그 일본 유학생이 했던 말, 그렇다면 너희는 왜 베트남에 사과하지 않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수정 박사가 바로 베트남의 진실을 조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고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분도 애국자고요. 또 저처럼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또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금강산 관광을 가면 제일 먼저 들렸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각에는 또 다시 만납시다라는 이 노래가 들렸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비난받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에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사드 배치, 대한민국 어디에도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좋은 지역으로 살기 좋은 우리 아이한테 행복한 지역이기를 바라듯 상주 역시 그러한 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방송은 7월 23일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날로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 그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더할맘님 마지막으로 풍선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혈곰탱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콩공님 오늘 개인적으로 아직도 두근두근 떨려요. 기적같은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도 정말 좋았습니다. 바다수분 오늘 면담이 있어서 제 방송으로 볼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수요일날 제가 재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재방송 못 보신 분들 그때 꼭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부끄럽게도 제가 제대한 그 무대가 용맹하다며 나온 게 바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알맘님, 그리고 세가닥 0416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던 아까 전에 우리 달목소리님, 오늘을 계기로 서로 공부하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같이 고맙고요. 바로 유튜브 올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리 팝캐스트 고상만의 뉴스 그 사건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